공무원연금공단 최순자님, 퇴직수당 추가 정산, 지급 예정액 87만 원, 확인. 어느 봄날 오후 제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87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정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연금공단에서 온 거면 괜찮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링크를 눌렀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제 소중한 돈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의 대부분과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았던 적금까지 단 일주일 만에 모두 사라졌어요.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오랜 세월 시청에서 민원봉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승진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꼼꼼하시네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해주셨죠. 평생을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빚도 한 푼 지지 않으며 살았어요. 퇴직금도 아껴서 남편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전화 한 통,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과의 만남 한 번, 그것만으로 제 노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24년 2월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울리던 그 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이니까 사진 많이 찍어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이 뭉클했거든요. 시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 9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하던 날, 민원인분들께 서툴게 설명하다가 혼났던 날, 조금씩 승진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던 날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최 주무관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렇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제가 대답하자. 후배가 말했어요. 주무관님 덕분에 민원 업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동료들이 소박한 송별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회의실에 작은 케이크 하나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주무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이 꽃다발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 본받을게요. 동료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는 회사에서 정리해준 퇴직금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남편이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한 달쯤 살아보는 거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볼까 해요. 제가 덧붙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민원 업무 하셨으니까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 잘하실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빚도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몇 년 전에 주택대출을 다 갚아줬거든요. 제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온전히 우리 노후를 위해 쓸 수 있었죠. 게다가 공무원 연금도 매달 19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고 남편의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부부가 검소하게 사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자녀들도 다 독립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절반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면 어떨까요? 여행도 가야 하고 필요한 데 쓰면서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안전하게 저축하면서 천천히 쓰는 거. 우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거든요. 큰 욕심도 없었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물론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떠나니 허전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내일부터는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겠네.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산책이나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퇴직 후 며칠은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남편과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평일 낮에 영화를 보러 가고 한산한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동네 복지관에 들러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그렇게 소박하지만 충만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불과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그 문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은 다 온라인으로 하던데 나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하면 편하다던데. 저도 동의했어요. 사실 퇴직 전까지는 대부분 일을 종이 서류로 처리했거든요. 컴퓨터는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았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건 서툴렀죠. 노트북 하나 살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찬성했습니다. 좋죠. 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도 한다던데. 그것도 신청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쓰시기 편한 모델로 추천해드릴게요. 이것저것 보다가 85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노트북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박스를 뜯었습니다. 와, 요즘 건 정말 얇네.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가볍고 깔끔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켜는 거지? 저는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겨우 전원 버튼을 찾았어요.
남편도 처음엔 헤맸지만 설명서를 보며 하나씩 배워갔죠. 배우면 되지 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앱을 설치하시고요. 여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공인인증서가 뭔지 앱 설치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하나 물어가며 배웠죠.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직원이 격려해 줬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인터넷 뱅킹을 설정했어요. 이제 집에서도 계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은행에 오지 않고도 돈을 확인하고 이체할 수 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인터넷 뱅킹 배웠어요. 남편이 박수를 쳐줬어요. 대단한데요. 나도 좀 알려줘요. 우리는 함께 앉아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배워갔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던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사기 같은 것도 많다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이니 스미싱이니 하는 말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조심할게요. 이상한 거 안 누를게. 제가 대답했죠. 복지관에도 등록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었어요. 저도 참여하기로 했죠. 첫 수업에 갔을 때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들 배우러 오셨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특히 모르는 번호에서 온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링크 조심하기라고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다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배워두길 잘했어. 요즘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면 되겠죠.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링크 함부로 누르면 안 된대요. 제가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야지.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것저것 검색해 봤습니다. 제주도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복지관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알아봤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대요. 남편이 옆으로 와서 함께 봤어요. 좋네요. 나중에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기뻤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배운 인터넷 뱅킹이, 제가 익숙해진 스마트폰이 곧 저를 함정으로 이끌 도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3월 중순 어느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파트 텃밭에 나가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죠. 띠링 마이너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온 거였어요. 무심코 확인해 보니 발신자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금공단에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일일까 싶었거든요. 혹시 연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문자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최순자님, 퇴직수당 추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예정액 87만 원, 계좌 확인 및 등록. 48시간 내 미확인 시 지급 불가. 87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추가 정산이 있을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퇴직할 때 여러 수당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산이 늦어져서 지금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
게다가 48시간이라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확인 안 하면 못 받는 건가? 조금 급해졌어요. 87만 원을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링크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관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공무원연금공단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연금공단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을 만한 기관이었죠. 한번 확인만 해보자.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연금공단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페이지가 떴어요. 로고도 있고 디자인도 그럴듯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름 칸에 최순자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은 주민등록번호였는데 여기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주민번호는 조심해야 한다던데 하지만 화면을 보니 앞자리만 입력하게 되어 있었어요. 뒷자리는 별표로 가려져 있었죠. 앞자리만이면 괜찮겠네. 저는 안도하며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인증이었어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를 발송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죠. 저는 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6자리 숫자였습니다. 12만 3,456. 저는 그 숫자를 화면에 입력했어요. 이제 확인되겠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깜빡였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지? 하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지급 일정은 별도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87만 원 받으면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공짜로 생긴 돈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뭔가 찜찜했습니다. 화면이 왜 깜빡였을까? 원래 그런 건가? 저는 잘 몰랐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별일 아니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이 텃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연금공단에서 연락 왔었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추가 정산 87만 원 받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네요. 저는 아까 링크를 눌렀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그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주소가 진짜 연금공단 주소일까? 인터넷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달랐어요. 진짜 연금공단 주소는 다른 형식이었죠. 이상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추가 정산용 별도 페이지일 수도 있지. 저는 불안감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문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링크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완전히 해킹당했다는 사실을요. 화면이 깜빡인 그 1초 동안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었고 제 모든 통화와 문자가 사기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텃밭에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였죠. 띠리리링 마이너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울 지역 번호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하자 상대방이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순자님 맞으시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최순자 맞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김민지라는 사람이 말을 이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거든요. 최순자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고 올해 2월에 정년퇴직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가 계속 물었어요. 현재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 받으셨죠?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김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라서요. 필요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진짜 금융감독원이 맞구나. 저는 믿었어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제 정보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최순자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민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순자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승인됐어요. 총 8천만 원입니다. 네. 불법 대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김민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순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순자님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8천만 원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김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순자님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지가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요. 순자님, 계좌에 자금이 정당한 돈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지가 설명했어요. 순자님 계좌에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해요. 저희가 조사한 후 정당한 자금으로 확인되면 즉시 돌려드립니다. 얼마를 이체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최소 4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김민지가 대답했어요. 불법 대출 금액의 절반 정도면 충분해요. 4천만 원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8천만 원 빚을 떠안는 것보다는 나았죠.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김민지가 강조했어요. 내일이 되면 채무가 확정돼요. 그럼 순자님이 8천만 원을 다 갚아야 합니다. 남편이랑 상의하고. 제가 말하려는데 김민지가 끊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범죄 조직이 순자님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보가 새면 수사가 실패해요. 그럼 순자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 조직이 나를 감시한다고?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김민지가 다그쳤습니다. 네. 할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 공직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여시겠어요?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김민지가 숫자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국민은행 123-0 김민지가 다시 한번 확인시켰어요. 4천만 원 정확히 이체해 주세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에 겨우 들어갔죠. 계좌 잔액이 보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체 메뉴를 눌렀습니다. 받는 계좌에 김민지가 알려준 번호를 입력했어요. 금액 칸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4천만 원 정말 이체하는 게 맞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김민지가 재촉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잔액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완료됐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민지가 대답했어요. 잘하셨어요. 2일 후에 조사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죠? 제가 다시 확인하자 김민지가 안심시켰어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4천만 원을 보낸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4천만 원을 보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죠.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1시쯤 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김민지가 걸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통화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죠.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이 번호로 전화 왔는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맞았습니다. 번호가 맞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대표번호 1332가 나왔어요. 여기로 전화해서 물어보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팀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자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시죠? 불법금융대응팀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객님, 저희 금융감독원에는 그런 부서가 없는데요.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지라는 직원도 없습니다. 상담원이 덧붙였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에서 신음만 나왔어요. 고객님? 상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당한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4천만 원, 제 퇴직금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모은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날아간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지갑을 챙겼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지갑을 2번이나 떨어뜨렸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4천만 원을 이체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짜였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언제 송금하셨어요? 오전 10시 반쯤이요. 제가 대답하자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5시간이 지났네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사기꾼들이 돈을 받으면 즉시 인출하거든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보통 30분 안에 현금으로 빼내요. 5시간이면 이미 늦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못 찾나요? 수사는 하겠지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대신 받아 적어줬죠. 이름, 주소, 피해 금액 하나하나 물어보며 기록했습니다. 4천만 원이 큰 돈인데 경찰관이 안타까워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이었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지? 30년 함께 산 남편에게 4천만 원을 날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남편이 텃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 이래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 냈어요. 무슨?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4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스피싱이래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이틀 전 문자부터 오늘 아침 전화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요? 급하다고 했어요. 저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퇴직금이 얼만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10분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저는 계속 울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됐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울먹이자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돈은? 잃었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다친 건 아니잖아요, 여보.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아직 8천만 원 남았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했죠. 3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우울했고 남편과 말도 별로 하지 않았죠. 4천만 원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뜨끔했어요. 띠리리링 마이너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울 2번이었죠. 받지 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또 사기 전화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확인만 해볼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순자님 맞으시죠? 30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권위 있고 차분한 톤이었죠. 대검찰청 금융범죄조사과 이정훈 검사입니다. 검찰청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최순자 맞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3일 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셨죠? 네, 맞아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4천만 원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정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범인이 인출한 돈이 여러 계좌로 섞였어요. 이정훈이 설명했어요. 순자님 돈이 어느 건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님 자금이 깨끗한 돈임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정훈이 대답했어요. 그러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해요. 8천만 원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이미 잃으신 4천만 원에 추가로 4천만 원. 이정훈이 설명했어요. 총 8천만 원을 증명하면 범인 계좌를 동결시켜서 전액 돌려드립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돈이 더 필요한데요? 제가 물었어요.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입니다. 이정훈이 답했어요. 전자이체는 추적이 가능해서 범인이 알아챌 수 있어요. 현금으로 직접 검증해야 안전합니다. 현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서 저와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정훈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영수증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검찰청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범인 잡았대요. 4천만 원 찾을 수 있대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또 당하는 거예요. 이번엔 검찰청이에요. 제가 항변했어요. 3일 전에도 금융감독원이라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4천만 원 못 찾으면 어떡해요? 저는 울먹였어요. 적금이랑 퇴직금 잔액 합치면 8천만 원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남편과 1시간 넘게 다퉜습니다. 결국 남편이 양보했어요. 같이 가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혼자는 못 보내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우리 부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먼저 적금 5천만 원을 해지했어요. 그 다음 퇴직금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죠. 8천만 원 현금으로 인출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자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검찰청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직원은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줬어요. 5만 원권 지폐 1,600장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현금을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컸어요. 가방이 묵직했죠. 이거 들고 대전까지 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검사님이 대전 검찰청 인근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갔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여보,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길 바라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훈이 알려준 카페로 갔어요. 검찰청 인근의 조용한 카페였죠. 2층 구석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최 순자님 맞으시죠? 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자 그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대검찰청 이정훈 검사입니다. 신분증에는 사진과 이름, 직급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이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진짜 검사 맞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현금 가져오셨죠? 네,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정훈이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 맞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보전 확인서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48시간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정훈이 말했어요. 4천만 원에 이자 포함해서 4,200만 원, 그리고 증명금 8천만 원까지 총 1억 2,200만 원 받으십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영수증 드릴게요. 이정훈이 서류를 건넸어요.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러길 바라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48시간만 지나면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설렜거든요. 잃었던 돈을 모두 찾고 심지어 더 받게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꿈이었습니다. 악몽 같은 꿈. 48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아침이 됐어요.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저는 불안해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전화해 볼게요. 저는 이정훈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현재 이 전화는 꺼져 있거나 통화권 밖에 있습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혹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검찰청에 직접 전화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검찰청 대표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대검찰청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융범죄조사과 이정훈 검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객님, 저희 청에는 금융범죄조사과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이라는 검사도 없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입에서 신음만 나왔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건 아닌지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보.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 당했어. 제가 겨우 입을 열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8천만 원. 다 사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은행원도 말렸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미안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천만 원도 모자라서 8천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돈이 얼마 남았어요? 없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다 날렸어요. 적금도.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죠. 평생 모은 돈이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 가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3일 전 왔던 그 경찰관이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8천만 원 더 당했어요. 제가 말하자 경찰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왜 또? 검찰청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대신 설명했어요. 전형적인 2차 피해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1차 피해자 명단을 사기꾼들끼리 공유해요. 그래서 피해 구제 명목으로 2차 사기를 치는 겁니다. 거의 다 당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한 번 당한 분들이 더 쉽게 속습니다. 돈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신고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총 피해액 1억 2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수사는 하겠지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저는 방에 각자 떨어져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말을 섞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이 단 일주일 만에 모두 사라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방도 따로 썼죠. 남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을 보면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비상금 3천만 원 남았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걸로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하게 됐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복지관에 다시 가기 시작했고 봉사할 돈도 신청했죠.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복지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복지관 강의실에 서 있어요. 앞에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죠. 제가 실제로 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연금공단 문자, 금융감독원 전화, 검찰청 검사 사칭까지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들으셨죠.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며 말했어요. 연금공단이든 금융감독원이든 검찰청이든 어떤 기관도 전화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기관 대표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직접 전화하세요. 둘째, 급하다고 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저는 계속했어요. 48시간 안에, 오늘 안에, 지금 당장. 이런 말을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직접 찾아와요. 어르신들이 메모를 하고 계셨습니다. 셋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과 상의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했어요. 넷째,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공공기관 이름으로 온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럼 진짜 연금공단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해요?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다섯째, 한 번 당하면 2차 조심하세요. 저는 제 경험을 말했어요. 1차 피해 후 피해 구제 명목으로 2차 사기가 올 수 있어요. 저처럼 2번 당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은행원이 말리면 무조건 들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은행원이 경고했는데도 무시했어요. 그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덕분에 안 당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죠. 비슷한 전화가 왔는데 주무관님 강의 듣고 바로 끊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실수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다행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강의 잘했어요? 남편이 물으셨죠. 네, 오늘도 한 분이 제 덕분에 안 당했대요. 제가 대답하자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를 원망할 법도 한데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는 공무원 연금 190만 원과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상금 3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정말 급할 때를 위해서요. 매달 270만 원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어요. 여행도 가까운 곳으로만 다니고요. 1억 2천만 원을 잃은 건 여전히 아픕니다. 가끔 그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대신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강의하고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려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공포, 급박함, 희망, 이런 감정들을 파고들어요. 하지만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